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사회복지 행정 세션 발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유태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이번 세션은 지역사회와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요즘 가장 아주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두 분 아주 귀한 원고를 준비해 주신 두 분 박사님과 또 두 분의 좋은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잠깐 세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의 유태한 교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가톨릭대학의 외래교수로 계신 이호선 교수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겁니다. 유태한 박사님에 대한 그 토론은 우리 인천대학교의 전영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토론은 서울복지재단의 송인지 박사님께서 맡아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제한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발표와 토론으로 시간을 쏟기로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소개를 말씀드렸고 바로 우리 그러면 토론 발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자, 그럼 마이크를 유태한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대구보건대 외래교수 유태한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발표 주제가 2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대응,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의 경험을 중심으로 감염병에 대한 돌봄 서비스 기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는 2월에 한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기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하였고 더 이른 시기에 돌봄 서비스 기관들이 임시휴관이나 코호트 격리 등에 들어가게 되면서 돌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이라는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현재 돌봄 서비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 전략 수준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돌봄 서비스와 그 이용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의 거점으로서 각 지역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발표에 있어서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우선 본 발표와 기초하고 있는 자료는 지금 화면이 나갔는데 괜찮나요? 네, 우선 본 발표와 기초하고 있는 자료는 2월 18일부터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그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이 구성되고 난 후에 4월 중순까지 짧은 기간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은 초기에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련되고 또 운영이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변경되는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자료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지금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이 1기가 종료되고 자료들을 어느 정도 수합하고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말을 기점으로 곧 종료될 예정이고요. 제가 나중에 이 발표를 기반으로 논문을 투고할 때는 2기가 종료되고 1기와 2기의 자료를 통합해서 보다 많은 자료를 다듬어서 내년에 투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좀 이렇게 발표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PT가 잠깐 이렇게 에러가 나서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지금 PPT 없이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이전부터 사실 사회 서비스는 그리고 돌보험 서비스는 새로운 복지 시장으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의 완성을 주요한 사회 정책 국가 정책으로 언급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각 거점의 사회 서비스원을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이런 돌봄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가 중요한 과제로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사회 서비스 혹은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저희가 줄여서 맞돌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기였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선생님. PPT가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갔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반까지 사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대 관심사는 사회 서비스가 혹은 사회 서비스원 혹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보다는 코로나19가 최대의 관심사였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앞서 2020년 2월 18일을 기준으로 대구시에서는 한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구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실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중요한 화제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서 4월까지 대구시가 경험했던 혼란과 위기는 아직까지 독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 예방책이 유일한 대위책인 현재 상황에서 대구시의 경험은 앞으로 감염병 확산에 앞서서 그에 대응하는 돌봄 서비스가 처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서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본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상당히 효과적인 대비책이긴 하지만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민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동시에 돌봄 서비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서비스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게 혹은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삶에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2월 대구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임시적으로 휴관하거나 혹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돌봄 서비스 이용자 혹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많은 피로감들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피로감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거나 혹은 위기에 처하게 되거나 혹은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서비스의 중단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곧 일상의 중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이용자의 삶은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각 돌봄 서비스들은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서비스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돌봄 서비스 제도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 중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각 사회 서비스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고요. 각자가 규정하고 있고 특히 장교양 보험 같은 경우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간략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구시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이러한 대응 절차에는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응 방안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처음에 초기 확산 1명에서 2명 정도 시설 내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외부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기관이 휴관되거나 혹은 코호트 격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서비스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자들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공 기관이 위기 상황에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용자의 삶을 지키는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요. 돌봄 서비스를 이 국민들의 삶을 지킨다는 것은 돌봄 서비스를 위시한 사회복지 제도가 공공성에 대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발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사회서비스와 공공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공공성의 담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경험을 통해서 공공성의 담론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간염병 상황에서 혹은 그 간염병 상황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대응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선 공공성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아직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합의 자체는 이루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성과 그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데요. 보통 가져오는 정의는 바인트라우프가 정의했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분에서 시작합니다. 바인트라우프는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개된 것, 접근 가능한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숨겨진 것 혹은 고립된 것, 개인적인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신공공관리 이론이 등장한 이후보다 다양한 공공성의 개념들이 복잡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보통 이런 공공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주체와 가치 차원, 그리고 제도와 규범 차원, 그리고 행위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 서비스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조세를 기반으로 공공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공공부조와는 다르게 이런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이 민간기관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사회 서비스의 혹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해서 논의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의 주체와 가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용자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돌봄 서비스의 목적을 위해서 과연 그 목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공공의 주체가 공공성에 대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돌봄 서비스의 정의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이 힘들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익 목적의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에 논의할 때 제도 규범, 행위 등에는 그다지 논의하지 않는 이유는 돌봄 서비스가 삶의 질에 대한 보편적인 향상이다라는 공익 목적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접근은 사실상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요구하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처음 돌봄 서비스가 시행됨에 있어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리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은시장 체계를 주목하였습니다. 민간 이양을 통한 주은시장 체계는 돌봄 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요. 동시에 이 증가하는 돌봄 욕구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시장을 키우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런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주은시장 체계가 어떤 일반적인 시장 원리를 따름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업의 대부분이 시장 원리 혹은 일반적인 계약 원리에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과연 삶의 질을 온전히 민간 기관 그리고 민간 기관의 계약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가,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본 발표에서는 코로나19가 실제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하락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민간기관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삶의 질을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대구시의 경험이 충분한 답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19가 돌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즉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각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민간기관이 보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비용 증가를 가져옵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는 물질적인 것에 비해서 불확실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 부담금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거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물질적인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상 그 하락폭도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히 큰 위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우려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대구시 사회 서비스 경험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사회 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인력 문제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현장에서는 방역뿐만 아니라 격리자에 대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하고 혹은 감염자에 접촉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또한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자가격리 문제가 가족 중에 일부가 자가격리하게 들어가게 되면 노인이나 어린이 혹은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의 운영 결과를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비스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역뿐만 아니라 욕구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원받는 기관에서 보다 경력이 있는 혹은 경험이 있는 혹은 사전 교육이 된 인력들을 파견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하였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게 되면 저희 이번에 1기에서는 인력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도 계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전문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파견되었을 때 이제 파견 요청을 한 기관 측에서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견 인력 측에서에 대한 불만인데요. 기관에 파견되었을 때 명확한 업무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힘들거나 혹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혹은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 인력을 관리하고 사전 교육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인력들에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업무 기준을 제시할 만큼 공식력이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동시에 이러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래 비용의 증가를 막음으로써 돌봄 서비스 질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자처함으로써 많은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상시적인 대응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충분한 보완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 그리고 많은 논의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험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혹은 위험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은 어떤 형태로든 추가적인 인력을 요구하고요.
결국에는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그 거래 비용의 증가는 또한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은 서비스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서비스 질을 유지하거나 혹은 서비스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혹은 앞으로 생길 미지의 감염병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 그리고 강력한 주체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관에 이것을 완전히 전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봤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공의 책임 주체가 필수적으로 이것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돌봄 서비스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결국에는 이용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혹은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서비스 자체가 유지되는 것도 역시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현재 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 등에 포함되어 있는 대응 방안들은 코로나19나 혹은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위험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준시장 체계는 서비스의 질 하락이라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준시장 체계가 평소에 가지는 많은 이득들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적 주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시에는 현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위급 상황에서는 서비스의 질이나 혹은 서비스 자체를 책임질 수 있는 공적 주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대구시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자면 예비 인력 풀의 관리 그리고 사전 교육, 업무 기준 제시 등 개인의 정보나 혹은 업무 협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적인 주체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체계가 사회 서비스의 비용이나 질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 또한 필요하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서비스원은 현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과 논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의 설립 목적을 볼 때 대구시의 경험과 공공성 논란에 있어서 이런 사회 서비스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서비스원이 사회 서비스의 질이나 서비스의 유지에 있어서 공적인 주체로서 충분히 역할한다면 사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준시장 체계가 가지는 위험 요소들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현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알찬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바로 우리 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전용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영호입니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시대적인 과제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특히 이제 대구의 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에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논의할 또 연구할 여러 가지 주제들을 시사하는 그러한 시의적절한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신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을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 공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상당히 많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논의가 있었고 이제 그러한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렵사리 이 사회서비스원이 이제 서울을 필두로 해가지고 서울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송윤주 박사님이 역할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검증을 하고 학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좀 논의하고 연구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공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상당히 중시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장의 역동성이나 창의성, 공공이 갖고 있는 책임성과 어떤 중립성, 그러한 여러 가지 장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도래가 되면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인간의 어떤 우리 삶의 최후의 보루에 있어서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대구 사회서비스원 같은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일들을 공공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실현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익 추구가 더 중요한, 상대적으로 물론 그 민간도 다양한 영리와 비영리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한 가치적인 일들을 함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들을 잘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공공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직성과 소극성,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은 민간에 비해서 시장에서의 퇴출에 대한 압력이 적기 때문에 일부 게을러지거나 주말에 서비스를 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공공이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제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 대구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워낙에 취약한 민간 중심의 시장에서의 공공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공조체를 일부 확대하자는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를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욱더 지방 정부의 역할과 이런 면에 있어서의 분권화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 지난번에 그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막 대구시장이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사회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빨리 지방에게 일정하게 예산과 사업에 대한 권한들을 빨리 이양을 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업 실시와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준 것 같고,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들이 더욱더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논의를 통해서 분권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일천하고, 실질적인 사업의 기획과 시행, 모니터링, 관리, 감독,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매우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빨리 그러한 분권화의 실질적인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이 사회 서비스 여건과 관련해서 지금 좀 더 또 다른 논의지만은, 지금이 더 저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복지관이랄지 여러 가지 재가 서비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절반 이상 중단된 곳들도 많고,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일부는 뭐 30%밖에 안 한다, 40%밖에 안 한다,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나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나 이런 분들의 대개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뭐 자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난 돌봄 제공자들의 스트레스와 부담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그러한 발달장애인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뭐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 우울감과 자살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의 진정해서 일정 부분 우리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폐쇄적인 정책으로 할 것인가,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지방정부와 사회서비스원과 또는 민간을 통해서 함께
일정 부분의 최소한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인력과 교육과 업무 기준 이 정도의 내용이고 실질적인 지금 같은 어떠한 그런 방역을 통해서 직접적인 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안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떠한 변화되는 상황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유연한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또 다른 심각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변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발표해 주신 선생님의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코멘트를 드리고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준시장 체계가 서비스 질을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좀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준시장 체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셔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많은 바우처 제도나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지금 준시장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코사이 마켓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의 재원과 그리고 공공적인 서비스라는 것이 제공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코사이 마켓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준시장 체계라는 것은 결국엔 일반 자유시장과는 다르게 가격을 일정 부분 설정을 한다든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그 자체가 서비스질을 하락한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설명과 그런 논의를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전영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해주셨고요. 자, 우리 시간은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태한 박사님 들으셨죠? 전영욱 교수님의 핵심적인 어떤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기회를 드리고 또 꼭 그거 아니더라도 아까 발표하시다가 조금 이입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추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넉넉하니까.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 지점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이 발표를 함에 있어서 좀 대구시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그 준시장 체계의 단점을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준시장 체계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서비스의 질의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상시적으로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운영됨에 있어서 보면 이용자들 수에 맞춰서 인력들을 확보하고 이제 파견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돌봄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이용자 수에 맞춰서 제공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조금 기관들이 이제 비용들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 사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요. 만약에 예비 인력을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비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문제는 기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비용들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 예비 인력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일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잠깐의 혼란으로 끝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좀 약간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처럼 이게 인력이 갑자기 많은 확보를 필요할 때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인력들만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업무들을 하다 보면 휴먼 서비스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먼 서비스의 특성상 결국에는 돌봄 제공자들의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제공자들도 사람이고 피곤하게 되면 질 자체가 하락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장기적으로 됐을 경우에 혹은 이번에 저희 대구시에서는 그 요양보호사들이 감염되는 사례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감염될 경우에 이 사람들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인력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비용이 추가되었을 때 과연 기관들이 그 요양보호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중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들이죠. 그 행정들을 관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인력이 또 낮아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 자체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유연성이라는 이렇게 민간 기관의 유연성이라는 특성상 이렇게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조금 힘들다라는 것을 실제로 본 사례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앞서 이론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사실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고 경험적으로 약간 증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본 발표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준시장 체계 자체를 비판하고자 이 발표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답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고요. 또 앞으로 이 주제는 사실 우리 연구자들도 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앞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이 영역은 사실 어찌 보면 이론적인 어떤 정립이라든지 학술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이 앞서 나갔던 그런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귀납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이론을 정립할 수도 있고 학술적인 어떤 입장을 취해갈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같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앞으로도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이론적인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발표를 해주신 대한 박사님 그리고 전영호 교수님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와 토론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 같이 우리 두 번째 발표는 가톨릭대학교의 외래 교수님 이호선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호선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공공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진단 및 대안, 그리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 연구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용역을 한 연구이고요. 서울여자대학교의 김진석 교수님이 책임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재가센터의 운영 모델 보완 연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종합센터의 그 운영 미션이라든가 비전 체계 개발 그리고 또 센터 운영 혁신 방안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이동석 교수님하고 같이 맡았던 부분이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뭐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뭐 긴급 돌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그러니까 약간 별도의 장처럼 연구된 부분입니다.
네, 이 장에 대해서 지금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동석 교수님이 주 책임자이고 저도 같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할 때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제가 발표를 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가 비교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 모형의 주요 쟁점과 진단 그리고 이렇게 진단된 거에 대해서 대안 이렇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상 국가 비교 분석은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고 시사점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주요 쟁점과 진단, 대안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제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장애인의 선택권이 증가됐다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 일자리도 증가했다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죠. 임금이 너무 부족하고 다른 여러 가지 노동권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 하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제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공공성이 요구되었고 공공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체를 공공화하는 공공제공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게 됐고 거기서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성과도 있었지만 비판도 존재했는데요. 이것은 초기의 논의랑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일부 입장에서는 노동의 질이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지지했었지만 장애계에서는 이렇게 지원 인력의 그 지위가 전문적이 될수록 오히려 이용자를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정보들이 뭐 이렇게 공유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로 우려를 포했습니다. 근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그런 비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간과 이렇게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일들, 아까 앞서 발표됐듯이 뭐 여러 가지 힘든 돌봄 서비스도 그렇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투입하게 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장애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이제 선택권과 통제권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용자 수가 이제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의회로부터 계속 자립률에 대해서 바우처 수익이 낮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과 대안이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연구 목적을 삼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서 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가 어떤 역할을 정립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립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운영 모형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 초기에 잡았던 운영 모형이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운영 모형을 그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았어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다른 그 서비스들이 되고 있지만 사실 좀 더 제가 복지센터로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좀 급여가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국외에 대한 비교 분석이 좀 이루어졌고요. 국내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 분석이 됐고 무엇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 고찰을 하였습니다. 주된 조사는 FGI로 이루어졌는데요. 좀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담당자, 지원 서비스 담당자도 포함하였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좀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민간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인터뷰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의 보호자, 그리고 활동지원사 이렇게
집단들을 다양한 집단들을 총 31명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간략하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5개의 종합재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 은평, 강서, 노원, 마포 이렇게 5개가 되고 있는데 각기 이렇게 특성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동센터와 노원센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성동센터에서는 간호특화형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노원은 확대형으로 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돌봄 SOS 사업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필요한 욕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투여되기도 하고요. 또 노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서 주최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같이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이용자 수 얘기가 나올 텐데요.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면 장애인 활동 지원은 성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23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노원은 18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를 보면 최근에 활동지원사 전일제가 성동 같은 경우는 26명, 시간제가 8명 해서 총 34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노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 수가 적은데요. 전일제가 18명, 시간제가 7명 해서 25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국가 비교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만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저희가 스웨덴, 독일, 영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모두 다 공공에서 다 민간뿐 아니라 공공에서 다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과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또 같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대체 인력 제도를 민간에서 이제 질병 휴가 같은 것들을 낼 때 대체 인력을 투여하는 이런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또 공공에서 제공하는 부분들이 또 오히려 뭐 이동 시간을 포함한다던가 아니면 기타 행정 비용 등을 추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퍼센트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을 약간 제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재정 공급자인 공공에서 직접 책임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특색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연금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급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대체 인력에 대한 약간 추가 인력을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었고요.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지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용자 주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한 30년 동안 이 이용자 주도성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온 나라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지불되는 현금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도 하고요. 된 지가 좀 됐고요. 게다가 이제 사용처를 좀 더 유연화해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활동 지원 외에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금 사용처를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 예를 보면 대학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이라든가 낮활동을 위한 교통비 추가 지출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증 장애인뿐 아니라 경증 인격은 단기에 이렇게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중증화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사점들은 이따가 나중에 저희가 대안을 낼 때 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지금 재가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쟁점과 진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공성과 이용자 주도성, 노동권, 그다음에 품질 관리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공공성에 대해서 이제 앞에도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약간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자 중심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제공기관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요구하고 이해하고 있고, 또 제공 인력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공공성에 대해서 뭐 각각 핵심론적 관점이나 뭐 규제적 관점, 뭐 공공가치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연구에서 가져온 것은 이런 관점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관점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공공성과 이용자 주도성, 노동권, 품질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한 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성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권, 주체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설립 자체에 대한 성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다들 모두들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재정 투입이 좀 더 돼서 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제공하고 있고 또 행정비용이 제공하고 있지만 그 고용의 질이 서비스의 질로 진짜 이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품질관리 부분의 규제,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만족도를 좀 높이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도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공률, 자립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시간대 뒤에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시간대의 경직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활동 지원 인력의 뭐 교육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사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공공 가치에 따라서 이제 좀 진단해 보자고 하면 사실 이 자립생활 같은 경우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도 특히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권리를 통해서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런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잘 보장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아까 그 이용자 수가 너무 증가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좀 부족한 지점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대안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이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운영기관의 소유권 부분은 공공이라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충분한 재정 투입이나 품질 관리를 통해서 규제하는 부분들은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또 공공가치의 실현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공성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지 못한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자 주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서비스 옵션이 있어야 되고, 이 이용자들이 정보와 지원을 충분히 정보 제공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해야 된다, 이런 요소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단일 서비스 이 앞에 두 부분은 정책적인 제도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 옵션과 정보와 지원 이 부분으로 좀 진단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 주도성을 살펴볼 때 5가지로 보았는데요. 일단 제공기관 선택에 대해서는 사실 이 활동 지원 민간 기관들이 대부분이고,
이 공공기관은 지금 서울시의 두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이 더 높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사실 이 홍보도 잘 하지 않고 지역의 그런 그 민간기관의 네트워크도 잘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잘 되고 있지 못하다. 민간기관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에 대한 선택, 우리가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전문가인 활동지원사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인력이 좀 적은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 두 개다 보니까 물리적인 접근성, 활동지원 이용자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제한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비스 종류에 대한 선택인데요. 이것도 민간기관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민간기관도 다른 이 서구에서의 사회활동 지원이 다양하게 되는 거에 비해서 거의 신체적 활동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이 종합재가센터도 마찬가지로 더 다양화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고 신체 지원 위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시간에 대한 선택 부분이었는데요. 앞서서도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9시에서 6시까지의 근무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대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9시에서 6시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밤 한 10시 정도까지라든가 이렇게 연장되고 있거나 아니면 극소수의 경우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야간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사소통 도구와 접근 방식에 대한 선택인데요.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의사소통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에서 전문적인 인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보다 더 이런 역량들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실제 이제 경험이 없는 인력들도 진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해가 더 안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예들도 있었어요. 장애가 이제 자녀의 이름을 뭐 부르지 않고 누구야 밥 먹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 번도 누구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 이런 예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장애인에 대해서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런 기술들을 습득할 교육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FGI 내용인데 앞서 얘기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시간에 대해서 부분에 많이 얘기되었고 여기서는 또 시간 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팀제나 다대다 서비스를 하기로 돼 있었었는데 초기 운영 모형에서는요. 이것들이 여러 명이서 이 이용자를 이렇게 활동 지원사가 여러 명 이렇게 교대하면서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당사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잘 되고 있지 않았던 운영 실제로 모형에는 있었지만 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은 이게 특정한 그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여러 명이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장시간 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는 민간의 폐해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진행된 것은 반대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이용자 주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뭐 제공기관이나 서비스 종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민간과 동일한 수준이고 활동지원사에 대한 선택이나 뭐 서비스 시간 선택, 뭐 의사소통 도구니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민간기관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수준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용자 주도성에서
그 정보 제공과 지원 시스템에 대한 진단들도 하고 있었는데요.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그리고 이 접근의 편리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원 내용의 다양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민간에서는 지금 코디네이터가 이 서비스를 매칭하고 있는데요. 공공에서도 여기 그 파트장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용자의 그런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좀 뭐 민간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료로 접근하는 부분은 민간이랑 같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정보 제공 및 지원 내용은 단순히 이제 저희가 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원 제공 조직이나 전담 정도나 접근의 편리성, 다양성 모두 민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멈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조금 더 빨리 진행하자고 하면요. 노동권 부분은 사실은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권 부분은 아무래도 민간 기관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 기관에 비해서 생활임금 수준들이 지원되고 있고 또 주당 노동 시간도 보장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 월급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일자리고 해서 고용 안정성도 보장되고 있고 안전한 작업 환경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게 개인의 집이나 이런 데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이 도전적 행동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원 인력이 역량이 그 대응 기술이 없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사회보장 같은 경우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구조나 과정이나 결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진단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좋다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가 됐는데, 아까 과정적인 부분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간대나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만족도가 떨어지고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준이 좀 저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결과 부분입니다. 이게 만족도 조사가 거의 미실시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이 공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이용자의 평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안을 좀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 서사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예처럼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장하는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대안으로 제안할 수 있겠고, 신규 서비스를 추가해서 센터를 함으로써 이제 공공재가 센터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활동 지원 서비스, 노원에서 그리고 발달장애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중증화되기 전에 단기 회복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재가 서비스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공공기관으로서 종합재가 센터 역할로서는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서도 이 이용자의 선택을 할 때 할 수 있어야겠지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앞서 이제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후가 같은 경우에 공공에서 대체 인력을 파견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성 확대 부분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서구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공공에서
오히려 더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이런 실질적으로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조되었고요. 또 노동자 일자리 부분은 지금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부분들을 제안하였고, 이용자 주도성은 무엇보다 시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이런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이나 지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안한 거는 연공제가 아니라 숙련급제라든가 아니면 이용자의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좀 더 업무 난이도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때 좀 이렇게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실질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센터별로 공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장시간 좋은 발표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마이크를 송인주 박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송인주라고 합니다. 이호선 교수님 그 발표들을 잘 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PPT로 제가 원고를 보고 발표문을 먼저 좀 준비했는데, 그 내용보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다른 맥락들, 또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부분, 그리고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조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연구에 대한 설계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의 서비스 모델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서비스 형태가, 그리고 지원에 대한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이제 이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 서비스 모델을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그 서비스량이 충분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는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이 확보되어서 서비스가 체계화되기에는 굉장히 이제 서비스량 자체가 좀 부족했던 현황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야 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표준운영 모델을 작년에 서울시의 용역으로 진행을 한 바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델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팀제로 협력적인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충분히 확대되고, 그리고 그 이용자들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과 운영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부분 민간기관이랑 상당히 비슷했다, 동일하다라고 그냥 확정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연구는 평가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모델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이슈가 우리 그 교수님 발표에서도 이제 서비스의 선택권, 그리고 장애인들의 서비스들이 그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되어야 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그러니까 출연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들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고
또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함께 결합시키면서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들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제 24시간 활동 지원입니다.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제공 기간이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4조 3교대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4조 3교대를 하려면 4명의 활동 지원사가 서비스를 하고 돌아가면서 한 번은 데이, 한 번은 또 나이트, 한 번은 주간하고 그 다음에는 하루 쉬고 이렇게 서비스를 돌려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가설을 하면 인력 세팅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공공 서비스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이 공적으로 책임지는 서비스를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활동 지원 서비스들의 이제 그 근로 세팅을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여기는 없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충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활동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매 시간마다 다른 전문성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억셉트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모델이 서울시에만 있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모델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모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종합재가센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없어요. 서울시에만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2014년부터 이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기조의 논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서비스의 경우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의 내용도 점점 더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공자들에 대한 권리나 제공자들에 대한 어떤 노동 현장의 문제는 전혀 개선된 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오히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영역이 인건비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더 열악하고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그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회복하는 정도의 수가의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24시간 활보 같은 경우는 4조 3교대 해야 되거든요. 근기법을 지키려면. 그런데 이거 답이 없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려면 훨씬 더 많은 야간 노동자는 야간 수당도 줘야 되고요. 근기법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 다 조정하려면 지금 수가로 해결이 안 되니 사회서비스원에 이 서비스 모델을 넣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이 영역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 서비스 모델을 가져간 거죠. 이 사실 두 가지 영역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서비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리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용자들, 특히 장애인들이 억셉트할 수 있는 서비스 조건이 안 되고,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를 받았던 장애인들이 익숙한 모델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교대 근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건을 전제했더니 장애인들은 자기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충돌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조금 더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좀 계속 좀 상승되고, 그리고 여건이 달라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 가지가 상승되면 한 가지는 침해되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장애인 서비스에선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저는 조금 아쉬웠고요. 만일 이제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되려면 사실은 이 연구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공론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의 권리, 장애인의 선택권, 과연 기량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전 좀 논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기량하지 않고 서로 발전적으로 상생하고 보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모델은 어떤 부분들 보완해야 되는지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논의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서비스 모델에서 교수님이 얘기하신 이용자 주도성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 부분 두 가지 다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점이 여전히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점들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조금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 대안 부분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해보면 지금 이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 중에 이제 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팀제라는 것이 실제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비스 이제 그러니까 제공자의 이제 권리가 보장이 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돼서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가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지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면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을 저는 조금 이런 논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져야 되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정교한 서비스 모델이 좀 더 만들어지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얘기한 이 팀제 방식이 아까 얘기하신 좀 전문성을 각 그 이용자 제공자들이 좀 다른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팀제가 좀 더 원활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억셉터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이 기존의 이제 4조 3교대 서비스와 이런 팀제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의 요청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모델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중요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이런 대안들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포함시켜서 좀 정교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이제 급여 제공에 있어서의 변동성들을 이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충분한 급여가 완성된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숙련급제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들, 이 노동자들에게는 승진이라든가 자기 업무에 있어서 뭔가 충분히 좀 달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직급의 사다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조금 안정화시키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하고 있는 이 숙련급을 사회서비스 노동자 영역에서 조금 넣어보자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완성된 모델이 아니에요. 네, 숙련급도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어떤 인센티브의 영역들을 넣게 되면 저는 사실 조금 두 가지가 조금 충돌하거나 혼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숙련급도 사실은 이용자들의 평가에 의해서 충분히 평가받은 사람들이 숙련급으로 다음 등급으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도 혹시 충돌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연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조금 더 곁들여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 박사님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호선 박사님 뭐 코멘트를 좀 네. 해주고 싶으시겠죠? 네, 5분 충분합니다. 시간 네, 네. 하십시오. 네. 5분만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연구하기 전에 앞에 모형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형이 굉장히 그 설정하시기 되게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보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수위 조절에 대해서 우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 자료 내부 자료나 FGI를 통해서 연구를 했지만 사실 민간기관의 자료를 정확하게 뭐 객관적으로 분석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시간 내에 그 연구 방법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좀 치밀하게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 이제 24시간에 대해서도 너무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할 때도 이 다대다 서비스나 팀제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 그것들이 왜 운영되고 있지 않냐 살펴보면 뭔가 이제 기관의 사정도 있었겠지만 이용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용자가 그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팀제나 다대다 서비스가 어떻게 이것이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뭐 당연히 여러 명이 오면은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이제 신체적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뭐 뭔가 사생활이기 때문에 또 민감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인터뷰하면서 많이 얘기도 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민간기관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거의 하루 종일 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이제 두 군데 이렇게 두고서 하는 방식들이 사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그게 좋아서 선택하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원 인력 입장에서도 장시간 하다 보면 서비스 질이 이후에는 피곤하기 때문에 또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공공연하게 뭐 시간을 부정수급을 해서 더 시간을 요구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 그 팀제나 다대다 서비스로 이렇게 교대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자의 노동권이나 그 이용자의 선택권이 꼭 충돌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게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떤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가가 논의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FGI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이 뭔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 예를 들면 저희가 뒤에 이 운영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제안을 여기서는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를 여러 명 그 정보를 받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라 어떤 쌍방간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논의들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어쨌든 운영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제안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들도 예,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상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두 분 발표자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또 못지않게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저희는 시간을 아주 잘 맞춰서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특혜를 하나 누리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예. 아주 좋은 내용들을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던 많은 민간 기관들이 영리 혹은 비영리, 사실 영리기관들이 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쟁점들을. 그러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였죠.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 서비스라는 영역에서 시장성을 도입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시장성을 도입한 적이 없어요. 뭐냐? 시장의 본질은 가격인데 정부가 가격을 규제했었거든요. 그 가격 규제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마치 그것이 시장의 문제인 것처럼 오도됐던 것들이 참 저로서는 좀 안타까워요. 물론 제가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즉 민간기관들이 모든 것을 했을 때도 똑같은 쟁점을 논의했었고 그때도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똑같은 쟁점 사안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겠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주체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민간의 장점을 정말 순수하게 좀 바라봐야 될 거고요. 민간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공공성이 갖고 있는 공적인 주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란 것을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공공성의 중요성, 공공의 중요성이란 것을 이게 정말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은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지 이것이 시장은 그리디하고 공공은 선하다라는 문제도 아니고 공공은 나태하고 시장이 효율적이다라는 문제도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많은 좋은 연구와 많은 토론들이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저희 세션을 시청해 주신 여러 학회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20년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사회보장 특별 세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 두 분, 그다음에 두 분 토론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